한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에 걸쳐 세계 최강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제국이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 11월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 일자리 9만 개 감소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를 돌파했고 신용평가 기관들은 연쇄 강등을 단행했습니다. 세계 패권국의 자기 파괴 과정과 그 충격파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새벽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 아마추어가 뭘 얼마나 바꾸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70년간 쌓아올린 미국의 세계 전략을 근본부터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된 건 나토였습니다. 북대 서양 조약 기구, 서방 세계를 하나로 묶어온 군사 동체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의 2%도 안 쓰면서 미국한테만 의존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수치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토 29개국 중 미국이 전체 국방비의 70%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돈 더 안 내면 우리 빠진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2018년 브뤼셀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향해 러시아한테 에너지 의존하면서 우리한테 러시아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동맹의 기본 전제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에 대한 공격도 거셌습니다. WTO는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의 핵심이었는데 트럼프는 이를 미국을 속이는 사기꾼들의 소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분쟁 조정기구 판사 임명을 계속 거부해서 사실상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95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국가 안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압박이었습니다.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까지 모두 타격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관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관세라는 채찍으로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딜의 기술이라고 자칭했던 그의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국제 신뢰도 하락은 달러 위상과 미국 패권에 직접 타격을 준다고 말입니다. 신뢰는 곧 돈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믿고 쓰는 이유는 미국이 약속을 지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에 덜 의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안화 국제화, 독자적 결제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냈습니다. 2025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4월 2일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명명한 날,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포괄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평균 관세율이 2.4%에서 18%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제조업 고용률은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세계에서 고립시켰습니다. 70년 넘게 쌓아올린 신뢰할 수 있는 리더라는 브랜드를 두 번의 임기에 걸쳐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세계 질서의 균열은 여기서 시작됐고 그 균열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단지 방아쇠를 당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 내부의 구조적 붕괴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76년 25세의 젊은 프랑스 역사학자가 충격적인 예언을 내놨습니다. 소련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에마니엘 토드였습니다. 당시 소련은 세계 2위 초강대국이었고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미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15년 후 1991년 소련은 정말로 붕괴했습니다. 토드가 소련 붕괴를 예측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특한 관점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탱크와 미사일 개수를 셀 때 그는 출산율과 영아 사망률을 봤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인구 지표에서 제국의 운명을 읽어낸 것입니다. 토드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나라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교육받고 희망을 가지면 그 나라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절망하고 병들고 교육에서 소외되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1970년대 소련이 바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문맹률이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2001년 토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책을 냈습니다. 제목이 제국 이후였습니다. 이번 타겟은 미국이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미국은 이미 패권을 잃었다. 하지만 자기만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해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에 나온 예언이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지표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기대 수명이 78세로 OECD 평균보다 2년 낮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산층의 기대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절망사 때문입니다. 약물 남용, 자살,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약물 과다 복용으로 1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전시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중산층 붕괴는 더 심각합니다. 197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공장에서 일하면 집 사고, 차 사고, 자녀 대학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꿈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숫자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1980년 대학 등록금이 연평균 소득의 17%였는데 2020년에는 54%로 뛰었습니다. 집값은 어떨까요? 1980년 중간소득 가정이 집을 사려면 연봉의 3.4배면 됐는데 지금은 7.8배가 필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봉의 10배를 넘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육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명문 사립학교와 아이비리그로 가고 서민층 자녀들은 부실한 공교육에 방치됩니다. 사회 이동성이 거의 막힌 것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라지 채티의 연구를 보면 1940년생의 90%가 부모보다 잘 살게 됐지만 1980년생은 50%만 부모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소련 붕괴 직전과 똑같습니다. 토드가 1970년대 소련에서 발견했던 신호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감소, 중산층 붕괴, 교육 양극화, 사회 이동성 막힘. 2025년 현재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38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자 지급액만 연간 880억 달러로 국방비 8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방정부 적자는 GDP의 6.9%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모든 주요 신용평가기관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역사가 계속 증명해온 공식입니다. 고대 로마도 교육이 귀족층에만 집중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고 프랑스 혁명도 구체제의 교육 불평등에서 시작됐습니다. 토드가 정말 위험하다고 보는 건 미국이 아직도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나라는 계속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딱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항공모함 보내고 군대 파견하고 전쟁 위협하고.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말기가 딱 그랬습니다. 내부는 균열이 가는데 겉으로만 요란했습니다. 로마군이 가장 많은 전쟁을 벌인 시기가 바로 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힘을 과시해야만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힘을 보여줘야 하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조용히 있어도 모든 나라가 그 눈치를 봅니다. 지금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몰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4년 봄, 한 권의 책이 워싱턴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이 쓴 각자 도생의 세계였습니다. 부제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질서 종료 후 지정학. 핵심 메시지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를 지킬 이유도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이한의 주장은 역사적 패턴에 기반합니다. 대영 제국, 오스만 제국, 청나라 등 모든 패권국이 비슷한 사이클을 밟았습니다. 처음엔 전 세계에 개입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선택적으로 철수하고 결국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냉정하고 논리적입니다. 첫째, 소련이 망했습니다. 냉전이 끝났는데 왜 계속 전 세계를 지켜야 할까요? 둘째,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 석유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셋째,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이 한창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제 혼자 살아도 됩니다. 식량도 자급, 에너지도 자급, 제조업도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전 세계를 경찰 노릇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이한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세계를 구하는 미국은 끝났고 이제 세계를 방치하는 미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80년간 미국 해군이 전 세계 바다를 순찰했습니다. 해적들을 막고 무역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걸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해적의 부활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을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아덴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들 말입니다. 미국과 다국적군이 개입해서 겨우 진압했지만 미국이 손을 떼면 다시 활개칠 것입니다. 그것도 아덴만뿐 아니라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까지 전 세계 해상 교통로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해상 보험료 폭등입니다. 위험해진 바다를 지나는 배들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흑해 항로가 막히자 곡물 운송비가 5배 뛴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역 마비입니다. 비싼 보험료와 해적 위험 때문에 많은 무역선들이 운항을 포기할 것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90%가 바다로 이동하는데 이게 막히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네 번째는 식량 위기입니다. 곡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가는 항로가 막히면 기아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2022년 흑해 곡물 수출이 중단됐을 때 이집트, 튀니지 같은 중동 국가들이 식량 위기를 겪었습니다. 빵값이 2배로 뛰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자이한은 생존 조건을 3가지로 봅니다. 식량 자급, 에너지 자급, 안보 자급입니다. 이 3가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생존 가능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터키 정도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나라들은 독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형적인 무역 의존 국가입니다. 식량 자급률은 45%에 불과하고 에너지는 95%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안보는 미군 주둔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GDP의 40%를 넘습니다.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 중 이렇게 높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독일이 38%, 일본이 18%인 걸 보면 한국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할 숙련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젊은 세대는 공장 일을 기피하고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기술직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은 모두 의대나 로스쿨을 지망합니다. 하지만 나라 경제는 제조업으로 돌아가는데 정작 그 일을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독일은 정반대입니다. 마이스터 제도라고 해서 기술자를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대우도 좋게 해줍니다. 대학 교수와 숙련 기술자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독일 제조업이 강한 것입니다. 자이한의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고 중동 개입도 줄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직접 개입 대신 무기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메리카 퍼스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이날을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해방의 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을 불공정한 무역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포괄적 관세를 부과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해방이 아니라 자멸이었습니다. 관세율이 2.4%에서 18%로 급등했습니다. 거의 8배 오른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제조업이 부활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참담합니다.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 전체에서 9만 1,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제조업만 봐도 4만 1,000개가 감소했습니다. 해방의 날이 아니라 파멸의 날이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조업 투자 감소였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중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조업 구조물 투자가 트럼프 취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급증했던 투자가 트럼프 임기 들어 급격히 위축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4월 이후 거의 100번에 가까운 관세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협, 연기, 번복을 반복했습니다. 기업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 컴퓨터 제조업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이 계속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관세가 있어도 여전히 수입이 미국 내 조달보다 매력적인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관세를 올려도 제조업 부활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업체 존 디어는 관세로 인해 3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리노이와 아이오와 공장에서 200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관세를 해고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소매업계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해고와 매장 폐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어떨까요? 트럼프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상품 무역 적자는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어났습니다. 관세를 아무리 올려도 무역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 때문입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외국 기업이 내는 게 아닙니다. 관세로 인한 평균 세금 부담은 미국 가구당 연간 1,300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 170만 원입니다. 기업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수입하는 원자재와 부품들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반도체 등 핵심 소재들이 모두 관세 대상입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기업들은 언제 관세가 무효화될지 몰라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섰고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이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도 급락했습니다. 미 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12월 74에서 9월 55.4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12월 2.8%에서 9월 4.8%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과 2019년 중국 무역전쟁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는 중국만 상대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목표했던 3가지 중 2가지를 실패했습니다. 제조업 GDP 비중은 감소했고 무역 적자는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크고 파괴력도 훨씬 강합니다. 리버레이션 데이는 미국 경제의 해방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약속했던 정책들이 오히려 미국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70년간 쌓아올린 시스템은 정교하고 강력했습니다. 달러 기축 통화 체제, 자유무역 질서, 군사동맹 네트워크, 이 세 기둥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를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성공이 몰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달러 패권부터 봅시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로 시작된 달러 기축 통화는 미국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미국은 달러를 찍기만 하면 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엄청난 특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 위력이 실감납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가 달러입니다. 국제무역의 40%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이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특권이 독이 됐습니다.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정부는 재정 절약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역 적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달러로 갚으면 되니까요. 그 결과 미국의 누적 부채는 38조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한국 GDP의 2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자 지급액입니다. 2025년 현재 연간 이자 지급액이 880억 달러로 국방비 8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이자 지급액이 1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가 빚더미에 앉은 것입니다. 제조업 공동화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달러가 강하니까 수입품이 쌌습니다. 굳이 비싼 미국에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장들이 중국, 멕시코, 동남아로 떠났고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1960년대 25%에서 지금 12%로 쪼그라든 이유입니다. 자유무역 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은 전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월가 금융업계와 실리콘밸리 IT 업계는 엄청난 이익을 봤지만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큰 수혜자였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서 미국 전역에 팔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싼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았지만 미국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월마트가 고용하는 사람보다 몰아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정치 지형을 바꿨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공화당으로 돌아섰습니다. 자유무역의 피해자들이 보호무역을 외치는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과 2024년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가 트럼프 승리의 핵심 지역이 된 이유입니다. 러스트 벨트는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같은 제조업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때 미국 경제의 심장부였던 곳들이 지금은 녹슨 폐허가 됐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인구가 180만 명에서 6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이 인천만 한 규모로 줄어든 셈입니다. 군사동맹 체제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나토,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군 기지만 해외에 800개가 넘습니다. 연간 유지비가 1,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00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냉전 때는 이런 비용이 정당했습니다.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진 뒤 30년이 지나도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미국 국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하나고 말입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한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한국에게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5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맹을 돈으로 거래하려 한 것입니다. 70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일순간에 돈 문제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하버드대 연간 등록금이 8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서민층 자녀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졸업 후 평생 갚아야 합니다. 그 결과 사회 이동성이 막혔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할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 학자금 대출 잔액이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의료를 시장에 맡긴 결과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개인 파산 사유 1위가 의료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19 때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 온라인 수업을 들을 인터넷도 없는 아이들, 집에 머물 여유가 없어서 일하러 나가야 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들, 미국 시스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만든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자유무역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고 달러 시스템으로 외환 보유액을 쌓았으며 미군이 지키는 바다로 수출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미국이 깔아놓은 레일을 타고 중국이 급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GDP 규모로는 미국의 70%까지 따라왔고 제조업 생산량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만든 질서가 자신을 위협하는 경쟁자를 키운 셈입니다. 성공의 대가는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70년간 누린 패권의 혜택이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미국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으로 구조적 문제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난 이 문제들은 미국 몰락의 전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교육 양극화가 그 첫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와 일반 공립학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듯 한국에서도 특목고와 일반고, 서울 명문대와 지방대 사이의 간극이 극심해졌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대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이 전체의 25%를 차지합니다. 서울 인구의 6%에 불과한 지역에서 4명 중 1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지출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 전국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교육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강남구 평균 사교육비는 월 100만 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비싼 사립학교 등록금 문제와 본질이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소득의 8배까지 올라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듯
한국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소득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2030세대는 영끌로 대출받아도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주택 위기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 이동성이 막혔습니다. 부모 세대는 개천에서 용 났다고 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면 기사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경제학자 이철승의 연구를 보면 1960년대생은 부모보다 잘 살 확률이 80%였지만 1990년대생은 50%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허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코리안 드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급락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도 1.66명으로 인구 대체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교육비, 주거비 부담 때문에 키울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의 공통점은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왜곡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70년간 세계 패권을 유지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부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1960년대부터 60년간 압축 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특히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훨씬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상위 1%가 전체 부의 32%를 차지하듯 한국에서도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소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단으로 치다르며 타협이 불가능해진 것처럼 한국에서도 보수와 진보 간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한국에도 몰락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 중화학 공업의 중심지였던 울산, 포항, 창원 같은 도시들이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미국만큼 사회 시스템이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고 대학 등록금도 미국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공교육 시스템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위기 극복 경험이 풍부합니다. 6.25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1997년 외환위기도 극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유연하고 적응력이 강한 사회라는 뜻입니다. 기술 혁신 역량도 다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잃고 금융과 IT에만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교육개혁입니다. 서열화된 대학 체계를 다원화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독일처럼 기술자를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집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공간으로 봐야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공공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입니다. 성장 위주에서 분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놓친 교훈을 한국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미국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세계는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80년간 미국이 떠받쳐온 질서가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 질서가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공백기는 전례 없는 불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경제 블록화입니다.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나라들이 자체적인 경제 권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11개국이 새로 가입한 것이 그 신호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UAE 등이 포함됐습니다. 브릭스 회원국들의 GDP 합계가 지치를 넘어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달러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 무역에서 위안화와 루블 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고, 인도는 루피로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의 석유를 팔 때 위안화 결제를 고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 시스템 CIPS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출범 당시 19개 은행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100개국 1,300여 개 금융기관이 가입했습니다. 아직 스위프트의 대안이 되기엔 부족하지만 성장 속도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전조였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러시아가 자신의 영향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중동에서도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받은 환대는 상징적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문 때와는 천양지차였습니다. 해상 교통로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빈발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한 물류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많은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긴 항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송비가 급등하고 공급망 차질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의지가 약해지자 중국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자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RCEP가 본격 가동되면서 영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30%,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 탄생한 것입니다. 유럽도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DPR로 빅테크를 규제하고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플랫폼을 통제하며 디지털 마켓법으로 독과점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유럽 기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은 독자적 방위력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도의 유럽군 창설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쿼드와 오커스 같은 새로운 안보 협력체가 등장했습니다. 기존 양자 동맹 체제에서 다자 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도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혼란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한중 간 위안화 직거래가 확대됐고 한일 통화 스와프도 재개됐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실용적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도 빈발하고 있고 경제 블록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중간국들의 딜레마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실익을 따져 선택적으로 협력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도가 대표적입니다. 쿼드에 참여하면서도 러시아 석유는 계속 수입하고 중국과도 무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기술은 유럽, 일본과도 협력하고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도 개척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줄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진영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이런 변화가 무질서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있지만 그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권력 공백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끝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생존을 위한 근본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던진 불씨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70년간 유지된 동맹체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에마니엘 토드가 예견한 내부 붕괴는 구조적 수치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피터 자이한이 그린 각자 도생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 전문가의 진단을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그 결과 전 세계가 보호받지 못하는 무질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상 교통로는 위험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은 불안정해지며 각국은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자 지급액만 연간 880억 달러로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주요 신용평가기관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 부활은커녕 9만 1,100개의 일자리 감소라는 참담한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매우 취약합니다. 식량 자급률 45%, 에너지 자급률 5%, 수출 의존도 40%. 자이한의 생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보호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역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고 1997년 외환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핵심은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체질 개선입니다.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내수를 키워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독일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도 강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자력 기술을 고도화하며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량 안보는 더욱 절실합니다. 농업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팜 같은 첨단 농업을 확산해야 합니다. 해외 농업 투자도 늘려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 주권도 확보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기술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면서 AI,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기술이 곧 생존력입니다. 외교적으로는 균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중국, 일본, 유럽, 중동 등과 다각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통합이 중요합니다. 미국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면 국가 역량이 분산됩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부의 편중을 완화하며 사회 이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절벽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령 사회에 맞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생산성 혁신으로 인구 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몰락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준비할 시간은 10년, 길어도 15년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높은 교육 수준, 강한 위기 극복 의지, 빠른 사회 변화 적응력. 이런 강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입니다. 정치권의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생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미국 이후의 세계는 더 위험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미국의 몰락을 탓하기보다는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국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기회와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몰락 이후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다음 편을 빠르게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